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의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공부 페이스메이커 윤효정입니다. 수포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포자, 영포자 없는데 수포자가 항상 있잖아요. 그만큼 수학이 어렵다는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수학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 함께 모셨는데요. 짧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과 습관을 지도하고 있는 고대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수학 고민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학은 수학 머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 하는데 뭘 보면 수학 머리가 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그걸 보면 이제 학생의 성향을 보면요. 그 학생이 수학 머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데 흔히 수학 머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였을 때 머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두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하고요. 네. 두 번째는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하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조선을 하나 그리면 문제가 10초 만에 풀리는데요. 보조선이 안 보이면 3시간을 해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라는 문제가 들어가는 노력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잘한다면 학생의 수학 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우와 수, 뭐 조합이라고도 하고 혹은 확률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가지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이게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기본적인 공식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셈이 빠른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학 머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하라든지 확률 부분이 노력으로는 머리를 타고난 아이들을 좀 앞서 나가긴 어려운 건가요? 아, 근데 제가 네. 정말 학부모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요. 머리가 있는 게 축복일 수도 있고요. 네. 독일 수도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센스가 있거나 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앞 과정을 할 때 수월하게 합니다. 네. 대신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어려운 과정에 갔을 때 앞에서 편하게 갔던 과정에 구멍이 드러나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반대로 처음에 할 때 너무 고생을 해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은 방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하나씩 다 들춰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갔을 때 무너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맞아요. 수학 머리가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과정에서의 수월함이 나중의 수월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문제집이 굉장히 많아서 심화서라고 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집들도 많던데 심화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심화는 크게 두 종류 심화로 나누긴 합니다. 네. 할 만한 심화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심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행을 할 때 학생들은 처음에 하는 교재들은 거의 비슷해요. 네. 기본 교재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할 때 심화 교재가 약간 갈려지거든요. 최고 득점 수학, 최고 수준 수학, 일품 수학 정도가 일반적인 심화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할 때는 이 교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두 번째 교재를 하면 세 번째 문제집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A급 수학, 블랙라벨 수학, 그리고 최상위 수학 이렇게 세 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뒤에 있는 세 문제집을 가지고 심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두 번째 과정부터 심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대치동에서 심화라고 하면 뒤에 있는 세 개의 문제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좀 바꿔서 네. 이제 기본 교재를 하고 네. 그러면 바로 일품을 하지 않고 최상위 교재들 아까 말씀 주신 A급이나 블랙랍이나 최상위 요런 걸로 이제 점프를 하는 게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큰 무리가 있고요. 네. 그건 마치 주식으로 하면 수익률 300%를 목표로 하겠다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딜레마가 빠지는 게 그 큰 무리를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A급 수학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두 번째 A급을 하고 있는 곳들의 많은 부분들은 뒤에서 그 가운데 문제집을 알아서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배우진 않지만 보충 교재로 그 두 번째 레벨의 교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렵고 빠른 곳을 지향하는 곳들은 네.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 하해버리면 시간이 3분의 1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하고 뒤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트하게 짜면 시간표가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있는 건 가로 열고 알아서 채워 오세요. 가로 닫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채워서 오나요? 사실은 수학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따라가기 허덕허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경로가 다른 게 수학을 우리 아이의 공격, 그러니까 필살기로 쓸 거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수학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무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평균을 맞춘 거냐에 좀 다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그러니까 수학에 몰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보충 수업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선행을 대부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하죠. 선행을 아이들이 하다가 통상적으로 요 단계부터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 요 단계쯤 들어갈 때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 된다라는 단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 번 갈립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음수의 계산도 나오고 그리고 방정식의 활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 애매한 게 방정식은요.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2학년 1학기 때 연립 방정식이 나오고요.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네. 근데 1-1과 2-1은요.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에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2학년 1학기 거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방법을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풀 수 있거든요. 처럼 뒤에 과정이 앞으로 섞여서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과정이 1-1이니까 이때 한번 이제 가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쉽구나 혹은 공격이구나 수비구나가 어느 정도 나오고요. 여기를 잘 통과한 친구들은 뒤에 있는 과정을 흘러 잘 가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할 때는 기하, 도형이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럼 닮음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조선이 안 보여요. 그때 이제 한번 좌절을 하고요. 네. 2학년 2학기를 잘 넘어간다 싶으면 3학년 1, 2학기는 저는 잘 견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느꼈던 벽의 3배만큼의 고통을 고등학교 1학년 수상할 때 느낍니다. 예를 들면 중등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과 심화를 합쳐서 3개월이면 해요. 네. 근데 고등 과정은요. 기본 중학교 과정보다 양이 2배가 많고요. 네. 내용이 2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난이도는 4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권의 문제집을 풀 때 3-1을 풀 때보다 대략 4배 정도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5권이잖아요.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원래 3-1 풀 때 5권보다 이거는 20권 정도의 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상수화가 안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장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이제 기하에서 보조선. 그게 이제 뭐 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하를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감도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실은 뭐든 그렇지만 네. 하다못해 노래방에서 노래를 계속 하면 노래가 늘잖아요. 네. 그런 부분처럼 많이 하게 되면 느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기하 공부 방법은 그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예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의 문제라는 걸 알기만 하면 쉽게 푸는데 그림을 보고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하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성질과
그 정의에 관해서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손으로 그려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외워야 내 한쪽 머릿속에서는 답안지가 보이고요. 문제를 보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답안지를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머릿속에 정보가 없는 채로 기하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생각보다 효율이 높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심지어 미적분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도 수학 독서로 좀 먼저 맛보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좀 되나요? 그건 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무서운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고 식단 하세요 라고 하는 엄격함을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로 식단 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생각할 땐 네. 말의 어투가 부드럽거나 세거나 상관없이 학생들은 그냥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어차피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좋게 잘 수학을 획득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 너 쉬는 시간에 이거 읽어라고 하면서 수학책 주는 건 안 되는 거군요. 이걸 공부로 인정해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요랑 비슷하다는 느낌이랍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수학의 본격적인 공부는 중등이다라고 하면은 네. 수학에서 여러 가지 레벨에 따라 좀 갈릴 수 있으니까 네. 중학생들 네. 그 이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공부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수학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정석을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들한테 처음 배울 때는요. 개념 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을 모아놓고 수업이 끝나면 백지에다가 개념을 써보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학은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해는 하지만 룰을 모르면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룰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은 한번 배울 때 이해했다면 자기 손으로 써보면서 머릿속에 그걸 멘탈 모형이라고 하는데 멘탈 모형을 그려보고 문제를 풀면서 그 멘탈 모형에 살을 붙이면서 지식을 붙여나가는 게 가장 정석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